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합인포맥스 창사 19주년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서 미중 통상 분쟁, 브렉시트,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대외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 경제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만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성장률을 보면 한국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글로벌 무역 성장세도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80년대 이후에 약 GDP 대비 2배, 3배로 이렇게 성장했던 무역이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8, 90년대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발달했고 중간재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무역 증가율의 기여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디지털 경제 확산 등으로 인해서 교육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서 역시 이 무역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불평등이 심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 코끼리 커브라고 밀라노 비치 커브를 보시면은 88년에서 2008년까지 20년 동안 이 소득 성장의 불균등성이 확대되는 것이 이 개방에 어떤 그 영향이 아니었나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글로벌화, 개방은 국가 간의 불평등도는 완화시켰지만 국가 내에서 불평등도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치가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경기가 둔화되고 무역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실업이 증가되고 또 자국 산업이나 노동시장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기치하에서 이런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TBT나 SPS 기술적 조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 제한, 정부 조달 제한 뭐 등등 이런 조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 노동 이슈, 환율 조작국, 뭐 제재, 뭐 등등 이민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나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했고요. 무역협정을 재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USMCA도 하게 되고 한미 FTA도 다시 개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상 조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232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동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브렉시트입니다. 이것이 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죠. 최근 유럽에서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반 EU 포퓰리즘 정당이 약진을 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인 혼란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약진하면서
EU 선거가 이제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것은 예측치였습니다만은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극우나 극자 쪽으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의석이 늘어난 어떤 그런 특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가장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기 위해서 진행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무역 통상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군사 이까지도 확산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이 금방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해 보시면 미중 분쟁의 경과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부터 미중 마찰이 예상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곧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작년에 보면 1차 리스트, 2차 리스트, 3차 리스트까지 확정이 되면서 또 연말에 올 4월 달까지 중지가 타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5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좀 격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사카에서 열릴 6월 G20 정상회담 때 만약에 이 문제가 타결이 되지 않으면 정상끼리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또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매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했었는데요. 올해 5월 초에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세계가 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미국도 전년 대비 좀 낮아질 것이고 이 유로 지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상당히 좀 전년에 비해서 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미국이 최근 1, 4분기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신호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로 지역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 중인데 또 미중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확장적인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서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개혁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일단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도 볼 수가 있겠고 아세안도 주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주요 5개국을 보시면 대부분 양호한 여건 속에서 있지만 대내 여건은 갖추고 있지만 만약에 미중 분쟁이 오래될 경우에 또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더 둔화될 경우에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전히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으로 조금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조금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역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속에서 그 한국 경제는 그럼 어떤 그 도전 과제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좀 앞으로 이걸 타개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2010년대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3%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경제 성장률에서 보면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노동의 기여도가 컸습니다만은 앞으로 갈수록 노동은 잠재 성장률을 잠식시키는 어떤 그런 그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나머지 자본에 대한 기여도는 뭐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특징을 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구도 2028년 이후에는 감소할 전망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인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2065년 정도에는 이 노인 부양비가 100%를 넘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18년에는 노인 부양 비율이 약 20% 정도지만 이렇게 65년인가요? 그렇게 되면 100%를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2018년에 한국이 최초로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이렇게 많이 자랑을 했었는데 무역 수지가 또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죠. 특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유가라든가 반도체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수출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문제는 수출의 지역별, 품목별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지역을 보시면은요,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우리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2%인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에 엄청나게 우리가 편중돼 있고, 또 5대 상위 교육국을 보면은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미중 분쟁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 품목별 수출 비중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석유 관련이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당히 다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계속 높아졌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를 초과했죠. 그리고 특히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수출이 슈퍼사이클의 상승 기류를 타면서 2016년에 600억 달러가 좀 넘었고요. 2017년에는 약 1,000억 달러 가까이 됐고 2018년에는 1,267억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반도체 비중이 12.6%에서 작년에 20.9%로 급증을 했죠. 그런데 슈퍼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서 빠르게 상승했던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계속 수출이 왜 둔하냐 이렇게 우려도 하겠지만 실제로 몇 년 전에 반도체만 제외하면 지금 수출이 그동안 좀 정체돼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교역 비중에서 보면 그 대기업이 2012년에는 교역의 63%를 넘었고요. 2017년에는 좀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는 다시 59.1%로 이렇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의 흑자는 상당 부분 이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되면 이제 고용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출이 되더라도 고용 효과는 약화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노동 효과를 대체하기 때문이죠.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의 고용 효과가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자본 집약도가 높은 수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산업 이런 데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 통상 환경, 데이터 정책의 변화인데요.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상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에는 2018년에 이미 개인정보법 GDPR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조건을 적정성 평가에서 맞추지를 못해서 억셉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 한국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CPTPP라든가 USMCA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챕터 이런 것이 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라든가 데이터 지역화를 조치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고려가 되어서 우리도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빨리 이런 법을 입법화해서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 분야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중 통상 마찰이 좀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양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흥 시장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남미라든가 유라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FTA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큰 대규모만 했습니다만은 좀 적은 국가들도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무역 특혜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모아서 큰 문제들 또 작은 문제들 틈새 시장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남방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신남방은 이제 한국의 2대 교육국 투자 대상국으로 지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2017년 보더라도 신남방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중국 투자의 1.8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또 미중 분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다변화, 지역 다변화 또 품목 다변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알파로서 아세안과 인도 지역, 인도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북방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남방과 신북방은 번영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교역 대상국들은 나름대로 더 열심히 확대해 나가되 새로운 지역을 확대 창출해 나가는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것인데요. 유라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러시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인 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철도, 항만, 전력 이런 분야 외에도 서비스 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협력을 북방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신경제 구성을 좀 구체화하고 내실화해야 되는데 지금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다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잠만 활용한다면 북한이라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간다면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그런 우리가 탈출구가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이런 지정학적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한반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그런 강점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세계는 다 어렵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엄중한 어떤 그런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5,000년 역사를 보면 사실상 어려웠던 적이 쉬웠던 적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DNA는 잘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갖고 그 위기 때마다 그것을 잘 승화해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원장님의 기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